자, 이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언제 출간된 건가요? 예, 일본에서는 1996년 6월에 출간됐고요. 아유,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20년 전 그렇습니다. 작품이네요. 예, 20년도 넘었네요. 네. 예, 그래서 33번째 작품이고요. 총 85작품 중에 33번째 맞습니다. 작품. 네. 예, 우리 출간일은 한참 뒤에야 나왔네요. 한참 뒤입니다. 네. 13년 있다가 정확하게 네. 2009년 6월 달에 출간이 됐네요. 네. 번역은요? 예, 번역은 우리 양윤옥 선생님이시고요. 아, 너무 참 훌륭하신 분이죠. 예, 참,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양윤옥 선생님이 번역 많이 하셨고요. 네. 13작품이나 히가시노 게이고의 13작품 번역하셨고, 또 대표작들을 많이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악의 붉은 손가락, 유성의 인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라플라스의 마녀, 뭐, 위험한 비너스, 최근 작품까지. 그래서 이 가가 형사, 그리고 가가 형사 시리즈 10권 중에 처음 7권. 뭐, 후기도 너무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요 특별히 그 양윤옥 선생님에 대한 거는 그 뒤쪽에 가가지고 네. 한번 또 아주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 그 가가 형사 시리즈 그 3탄이에요. 네. 세 번째 작품이고요. 이 1편이 1986년도에 나온 졸업인데 요게 그 히가시노 게이구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네. 그 방과후로 데뷔한 다음 작품이 이 졸업인데 이게 네. 가가 시리즈 1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가가 형사는 상당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초창기에 만들어서 그런 지금도 이미지죠. 나오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작품이 나오는. 얼마나 이제. 매력적이에요. 그럼요. 가가 형사.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가 형사의 지금의 어떤 매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뭐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황이니까. 많은 작품을 막 쓰려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86년도에 가가 1편이 나오죠. 네. 그리고 3년 있다가 89년도에 잠자는 숲으로 가가 시리즈 2편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3편은 무려 7년이나 있다가 아하. 이 그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이게 3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막 나오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 96년 6월에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가 나오고 네. 석 달 있다가 96년 9월에 악의가 나옵니다. 아, 그때 이제 캐릭터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악의서부터 이 캐릭터가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들 중에 그렇게 그 분량이 길지는 않은 그런 작품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356페이지네요. 네. 바로 다음 회차 스포일러 버전에서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나마 어떤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책 표지에 있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시체로 발견된 한 여자가 있습니다. 네. 경찰은 자살로 단정하지만 현장에 먼저 도착한 피해자의 오빠는 동생이 살해당했음을 직감하고 복수를 맹세해요. 용의자는 둘로 좁혀집니다. 옛 애인과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책 제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 삶의 희망이었던 동생을 잃고 복수심에 이성을 잃어가는 오빠와 그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가 교이치로 형사가 등장을 해요. 네. 거듭되는 반전과 서서히 드러나는 증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범인의 정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몫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가 독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아, 우리는 가만히 있다 도전장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밌는 게 이게 책이 끝날 때까지 범인을 밝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제 추리 소설이 이 책이 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도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건 흔치 않아요. 이거는 정말.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근데 이 띠지에도 이 책에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책 띠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출판 당시 범인이 누구냐는 문의 전화로 출판사를 마비시켰던 문제자. 이렇게 업무 생겼어요. 방해를 했군요. 예. 아니 책을 다 사서 읽어본 사람들이 아니 뭐야 왜 이 책이 끝에 범인을 알려줘야지 범인을 안 알려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도 독자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정말로 꼼꼼히 탐정 같은 사람이 네. 그런 어떤 심정으로 꼼꼼히 정말 여러 번 읽어본다면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소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범인을 탐정이 된 것처럼
맞습니다. 가가 교이치로가 된 것처럼 그렇죠. 예. 추측해가는, 맞습니다. 예, 유추해가는 그 장면이 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일반 독자들은 절대로 이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책 끝에 봉인된 해설서가 부록처럼 들어있어요. 이게 그 추리소설 평론가인 니시가미 신타라는 네. 분이 이 해설을 했는데요. 이 해설서에서 보면은 이 교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조교는 이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대화체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아, 기억나요. 예. 네. 조교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은 살짝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 범인을 알려주는데 이 아주 웃긴 거는 이 해설서에서도 사실 정확히 누구가 범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그 작가도 안 알려준 걸 해설하는 분이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힌트를 통해서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누가 범인인지는 스포일러 버전에서 저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에서 아실 수 있는데, 스포일러는 뭐 말 그대로 예. 읽지 않은 분들은 먼저 이걸 들으시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히가시노 게이고 뭐 작품의 소재들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설의 그 형식에 있어서도 여러 시도를 하는 작가로 유명하죠. 예. 우리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자신의 소설을 통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 작가예요. 네. 소재 자체도 아주 엄청날 정도로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형식에 있어서도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 성녀의 구제 저희가 앞에서 했던 예, 그거 보면은 소개해드렸죠. 뭐 범인을 책 초반부터 밝혀버려요. 누군지 다 알아요. 예. 일부러 알려주는 거니까. 예, 추리 소설에서 범인을 알아버리면 이게 무슨 재미야? 그럼요. 그런데 재미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제목은 제가 말을 안 할 텐데 이 뭐냐면은 범인이 소설 속의 화자예요. 네. 주인공이에요. 그 자기가 다 이끌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끝에 보면 아, 이 사람이 범인이야. 범인이었어요. 예. 요런 게 비슷한 작품이 또 있죠. 그 애거사 크리스티. 네. 예, 어떤 작품인데 요것도 제가 이제 작품은 얘기를 아, 교수님 역시 꼼꼼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애거사 크리스티도 참 아주 대단한 작가죠. 대단한 그 작품들이 많죠. 아니, 더 히가시노 게이고 끝나면 더 에가서 크리스티도 한번. 정말 이것도 해볼 만큼 아주 그 대단한 그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있고 또 뭐 악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소설의 시점을 아주 여러 명을 둡니다. 맞아요. 범인의 시점에서도 보고 또 가가 형사의 시점에서도 보고 끝에 가서는 또 친구들의 시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거든요. 네. 또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제 끝까지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 거. 네. 정말 이 재밌으면서도 아주 파격적인 형식을 잘 사용하는 작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군요. 이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이 작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처럼 소설 끝날 때까지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 작품이 또 있잖아요. 예, 한 권이 더 있습니다. 네. 아주 비슷한 형식인데요. 네. 그 내가 그를 죽였다. 자, 요것도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저도 이것도 읽었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작품도 다 읽었는데 예. 기억은 기억 안 잘 나요. 안 나시죠? 예, 예. 예, 저도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내가 그를 죽였다가 이 가가 형사 시리즈 5편인데요. 네. 요거는 또 어떤 재미가 있냐면요. 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여겨지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세 명 모두 자신이 범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물론 세 명 중에 한 명은 범인입니다. 근데 셋 다 자기가 범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소설이 이게 전개되는데 요것도 시점이 세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개되는 소설인데요. 네. 이 독자들은 읽다 보면은 세 사람 다 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소설이 끝날 때까지 누가 범인인지 안 알려줘요. 네. 그래서 요것도 봉인된 해설서가 있고요. 이 내가 그를 죽였다는 봉인된 해설서를 읽어봐도 네.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인터넷 찾아보고서 인터넷에 누가 설명을 잘 해놓은 거 보고 알았어요. 예. 이 작품 양윤옥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히가시노 작품을 많이 번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잡지와 아주 심도 깊은 인터뷰를 하신 게 있다고요? 예. 이게 뭐 이 작품과는 관련되는 거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양윤옥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기에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아주 좋은 정보라서 좀 여러분들과 이게 나눠보고자 예,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히가시노 게이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그 부가적인 정보들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신에 그 번역된 책이 그 위험한 비너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출간 기념으로 그 예스24에서 그 발간하는 채널 예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게 그 7월 21일, 2017년 7월 21일에 실렸는데요. 네.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저는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 7월 23일에 그 우리 방송 후기에다가 네. 그 군자 삽질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도 봤어요 그 댓글. 예, 군자 삽질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는데.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글에다가도 그 우리 애청자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아직 못 읽었는데. 예,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고요. 그 사실은 그 위험한 비너스 방송 때 이 인터뷰를 봤다면은 소개를 했을 텐데 네. 방송을 녹음할 때는 인터뷰가 이게 나오지 실리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예. 거기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추려왔는데요. 그 양윤옥 선생님이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거 한번 소개 예. 좀 해주시죠. 제가 이 둔탁한 남자의 목소리로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양윤옥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문체가 담백해요. 이 작가는 각각의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 주장을 단순히 관찰하는 역할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작가 자신의 생각은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자신을 최대한 감추는 포즈를 취하는 거죠. 게다가 등장인물과도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마치 타인처럼요. 타인이니까 이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의식을 알지도 못하고 굳이 헤집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행동이나 말을 관찰해서 그대로 기록하는 식이에요. 이건 소설이 감정 묘사나 의식의 흐름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됩니다. 특히 추리소설은 냉정한 객관성을 어떻게 끝까지 견제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작가 자신의 주장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감춰두고 등장인물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타인처럼 관찰한다. 거기서 담백한 문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건 위주의 속도감 있는 전개도 그런 장치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재미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렇게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아주 날카로운 장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공학 전공자 출신이기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소재와 주제 등을 사용하는 장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도 이거 많이 말씀드렸었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또 이 아주 흥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의 번역은 다른 작가들보다는 쉽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재미있는데요. 예. 보통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번역가들이. 근데 그 이유가 그 담백한 문체, 문장이 짧고 스토리 위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번역이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술술 읽히는 문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써지지 않는데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성공하는 작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번역한 수많은 소설 중에 가장 애정을 갖고 있다는 작품도 소개를 그 하거든요. 인터뷰에서요? 예. 어떤 거예요? 예, 물론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가장 애정을 느끼는 작품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마음을 들볶지 않는 착한 소설이에요. 사람살이의 깊은 기척을 어떤 과장도 없이 스르륵 길어올리고 게다가 적절히 통속적이기도 합니다. 뭔가 힘들고 세상이 시끄러운 때일수록 친구처럼 곁에 두고 위안을 받고 싶은 소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미야 양윤옥 자파점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예,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실려 있는 겁니다. 역시 또 우리가 권일영 선생님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번역하시는 양윤옥 선생님은 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이게 참 그 충격적인 작품의 어떤 그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독자 댓글들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네요.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예. 마지막 장. 패닉에 빠진 나를 발견했다. 왜? 범인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작가는 진범 규명을 위해 지혜를 짜내라고 태만한 독자들을 도발했다. 태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끝까지 범인을 알 수 없었다. 해설집을 읽고서도 알 수 없었다. 정말 내가 형사가 되어 추리하는 느낌이 들었고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예. 이것도 정말 제대로 잘 그럼요. 표현해주셨네요. 네. 꽤 난이도 있는 추리소설로 섬세한 관찰력이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범인의 단서를 놓치고 갈 만큼 내용은 물이 흐르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사실 나는 꽤나 섬세하다고 자부하는 타입인데 결과적으로 모르겠다. 범인 누구니?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소설 마음이 짠하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해설지가 없었다면 잠도 못 잘 뻔했다. 최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내 그 독자들의 댓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일본 독자들 것도 몇 개 섞여 있습니다. 아, 여기 같이 섞였군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작품을. 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간판을 했고. 그러니까 그럴게요. 사람들 우리 독자들이나 청취자들이나 다 느끼는 건 비슷하지 않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그 스포일러 버전 방송할 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저희는 책을 읽어도 네. 다 까먹잖아요. 맞아요. 스포일러 버전 요거 한 10분, 20분 들었다고 다 기억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예. 에이, 그냥 들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건 이제 교수님 생각이시고요. 예. 이걸 또 읽으셔야 되는 분들은 또, 치명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매우 주의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희야 뭐 가능하면 많이 들어주시는 게 제일 그럼요. 좋죠. 예. 아니, 그리고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 통해서 한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해외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그걸 좀 저희에게 댓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궁금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교수님의 이메일, 개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본에서 듣고 계시고 중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캐나다,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영국,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예, 정말 많아요. 참, 이 기술의 발전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터넷 환경, IT가 이렇게 열일하고 있죠,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꼭 좀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이게 일본 출간은 1996년도에 했고, 한국 출간은 2009년 6월, 양윤옥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전편 일반 버전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포일러 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쿄에 있는 한 전자부품 회사의 판매부 직원인 소노코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지방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오빠 야스마사와 단 둘만 남아 있어요. 어느 날 소노코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말에 집에 내려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여동생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오빠인 야스마사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동생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말을 해요. 걱정이 된 오빠는 주말에 꼭 집에 내려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야기는 소노코의 예전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소노코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림을 팔고 있는 주니찌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팔고 있는 그림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결국 사귀게 됩니다. 깊게 사귄 지 3달 만에 주니찌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주니찌의 아버지는 인류 출판사 사장이었고 주니찌의 부모님도 소노코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소노코는 기쁜 마음으로 주니찌를 자신의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한 친구인 가요코에게 소개를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다닌 가요코와 소노코는 둘도 없는 절친이에요. 가요코는 키는 작지만 멋을 부릴 줄 알고 남자들이 좋아할 정도의 미모를 가진 친구예요. 남자친구인 주니찌에게 가요코를 소개하자 주니찌는 소노코의 단짝 친구인 가요코가 미인이라면서 거듭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친한 친구를 좋게 평가해줘서 다행이라고 소노코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노코와 주니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주니찌는 소노코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옥고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해도 준이찌는 바쁘다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힘들게 한번 만나게 되는데 결국 준이찌는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손옥고는 그 여자가 누구냐고 추궁을 하고 준이찌로부터의 대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손옥고의 절친인 가요꼬라는 것이었어요. 아, 세상에 이런 나쁜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크게 낭망하고 있는 손옥고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말에 집에 내려가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한편 주말에 집에 내려오겠다는 손옥고가 집에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오빠인 야스마사는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더욱 걱정이 돼요. 주말 내내 전화를 받지 않자 월요일에 동생의 도쿄 집을 찾아가기로 하고 차를 몰고 동생의 아파트에 가보니까 동생이 침대에 누운 채로 죽어 있습니다. 아유, 저런. 전기 코드를 가슴과 등에 붙여놓고 타이머를 작동시켜 어느 시간이 되면 전류가 심장을 통과해서 쇼크사를 하게 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죽은 것이에요. 오빠인 야스마사는 자신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일이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화기를 막 찾는데 집안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발견돼요. 결국 동생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본인이 경찰관인 야스마사는 집안에 남아있는 여러 증거물들을 자신이 챙기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누가 범인인지를 직접 밝히고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냉장고 문에 손옥고의 단짝 친구인 가요코의 전화번호와 J라는 이니셜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떼어낸 야스마사는 이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탐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서는 타살이라는 증거가 없자 자살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지만 가가 형사는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 죽은 손옥고의 오빠인 야스마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돼요. 아, 역시 가가 형사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손옥고의 오빠인 야스마사는 자신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철저히 숨기고 자신의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것으로 몰아가지만 눈치가 빠른 가가 형사는 야스마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미심쩍은 사실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게 됩니다. 한편 동생인 손옥고의 장례식에 참석한 동생의 친구인 가요코는 손옥고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은 친구인 손옥고가 왜 자살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오빠인 야스마사는 이 말이 믿업지가 않아요. 한편 냉장고에 붙어있던 또 다른 전화번호인 J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준이찌란 청년이고 그래서 J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뭔가 직감적으로 동생인 손옥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추궁한 끝에 최근까지 동생인 손옥고와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그리고 손옥고와 헤어진 이유도 손옥고의 절친인 가요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껄끄러운 손옥고를 죽인 것 같은 정황이지만 네.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한 의문이 오빠인 야스마사에게는 계속 들게 됩니다. 네. 다른 한편 가가 형사가 여동생의 절친인 가요코의 흐릿한 옛날 사진을 프린트해서 가요코의 대학교 친구들에게 확인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스마사는 그 사진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그 사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생이 죽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는 기계를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서 빌려왔다는 사실이 야스마사로 하여금 어떤 단서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야스마사는 마지막으로 모험을 겁니다. 옆집 여자에게 부탁을 해서 가요코에게 동생 손옥고의 그 친구인 가요코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네. 동생 손옥고가 죽기 전에 옆집에 사는 자신에게서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할 수 있는 기계를 빌려갔는데 기계를 돌려받고 보니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어서 당신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네.
이 함정에 결국 가요코가 걸려들게 되고 야스마사는 가요코를 인질로 잡고 그녀로부터 진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예. 그 이후에 가요코의 남자친구인 주니치까지 불려오게 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동생인 소노코를 죽인 범인임을 확신하게 돼요. 한편 이런 상황을 감지한 가가 형사도 이 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둘 중 누가 범인인지 가가 형사도 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왜 소노코를 죽이려고 했는지 가가 형사가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동생의 절친인 가요코의 과거에 있었어요. 아. 가요코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포르노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소노코가 폭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애인을 뺏어간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런 짓이 덧없음을 알게 된 소노코는 가요코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포기했는데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밝혀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가요코 혹은 주니치가 소노코를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범인인가? 둘 중 누군가 소노코를 죽인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누가 죽였는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범인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소설을 끝내버려요. 아니 저도 저 소설 읽었거든요. 예.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는데 약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죠. 지금 스포일러 버전으로 그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예.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아, 기억 안 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범인을 잡는 그게 이제 추리소설의 미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범인을 알려주지 않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교수님, 도대체 누가 범인입니까? 누가 범인일까요? 가요코입니까? 주니치입니까? 그러게요. 이 책이 범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책 끝에 붙어 있는 해설서를 읽어봐야지만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해설서에도 뭐 시원하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면서요.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힌트를 제법 많이 주긴 해요. 네. 그래서 그 힌트를 따라가 보면은 누가 범인인지 이제 눈치를 챌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범인은 누구냐면요. 네. 이 죽은 소노코의 친구인 가요코였어요. 가요코였군요. 예, 여자였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그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 소노코가 네네. 또 그 친구의 애인을 빼앗았다는 게 이 마음에 걸리니까 결국 그 죽이고 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소노코의 오빠와 이 가가 형사가 둘 다 동시에 알게 됩니다. 누가 범인인지를. 네. 근데 어떻게 가요코가 범인인 것을 알았을까? 이제 그것의 그 비밀인데요. 그것은 그 왼손잡이라는 것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소노코를 책에 보면은 소노코를 죽인 범인이 그 왼손잡이인 것으로 나와요. 여러 정황상이 이게 밝혀지는데요. 네. 이 주니치는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물론 아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가 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해요. 되게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수면제를 이제 먹고 또는 먹이고 죽게 되는데 예. 이 동생이 이 수면제가 들은 봉지를 찢는 방식에 있었어요. 아. 이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봉지를 찢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힘을 어느 손에 더 주게 되는지 이건 그렇죠.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예. 거니까. 그런데 이 가요코가 소설 몇 군데에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왼손잡이임을 알려주는 복선이 등장해요. 저 교수님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들떠 있어요. 완전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 범인 누군지 알려주다 보니까요. 근데 이 독자들은 그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심코 그 복선이. 복선이 무심코 넘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왼손잡이 있냐, 뭐 오른손잡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해설서에서 이 가요코가 왼손잡이임을 알려주는 이게 책의 페이지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고요. 이게 사실은 그 해설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심지어 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일본은 단행본이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단행본 때는 그 있었어요. 소설 속의 힌트를 이 조금 이 왼손잡이를 알 만한 힌트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문고본으로 나올 때는 그걸 없애버리기까지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왼손으로라는 표현. 예. 그래서 요런 표현이 있어요. 단행본에서는 예. 가요코가 왼손으로 약 봉지를 뜯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왼손잡이인 거를 좀 알려주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문고본에서는 이 왼손으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냥 가요꼬가 약봉지를 뜯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왼손잡이임을 좀 추측해 하는 장면들이 여러 여러 개 군데서 있는데 나옵니다. 여기선 아예 왼손으로라는 단어를 예. 빼버렸다라는 그래서 거죠, 이 표현을. 문고본에서는 네. 이건 너무나 좀 잘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왼손으로를 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문고본에서 이게 뺀 거죠. 알기 쉽지 않았죠. 예. 그래서 결국 이 가요꼬가 왼손잡이인 것을 알게 된 오빠인 야스마사와 가가 형사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 범인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특징이 뭐 또 읽어도 또. 범인하고 상관없이 읽는 중간중간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페이지 재밌어요. 터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신있게 스포일러 버전을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거 몇 번 읽으셨어요? 요거 저는 3번 정도 세 읽은 것 번. 같아요. 예. 예.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범인이 누군지 분명히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시고. 저도 해설서 읽고 해설서까지- 알았죠. 예. 읽고 나서는 아셨어요. 읽고 나서는 알았어요. 근데 저는 해설서를 읽고 나서도 좀 아리까리하죠.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 뭐 정확하게는 그 정황이 근데 생각이 아마 안 나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를 읽으시고 아마 기억이 안 나셨을 거예요. 내가 그를 죽였다는 저도 해설서 꼼꼼히 읽어봤는데도 몇 네. 번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니 누군지. 해설서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 말이에요. 해설에는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죠. 아주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처럼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게끔 좀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교수님, 그 지난 방송에서는 일반 버전으로 함께 해주셨고 지금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스포일러 버전까지 해주셨는데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는 아주 도발적인 작품입니다. 사실 소설 처음부터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범인임을 밝히고 소설을 시작해요. 앞서 다른 작품인 그 성녀의 구제에서도 처음부터 누가 범인인지를 밝히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데요. 또 이게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마지막까지 둘 중 누가 범인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해설서까지 동원하는 특별한 방식을 채택한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네. 사실 누가 범인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힌트는 알고 나면 좀 유치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아주 가독성은 뛰어난 소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범인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 힌트가 그렇게 유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독자 댓글들을 보니까 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교수님이야 워낙 또 이쪽계의 전문가시니까 저도 아주 다르게 생각할 재밌게 수도 있죠. 읽었어요. 예, 아니 사실은 소설이 주는 여러 가지 미덕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가독성 아니겠어요? 그럼요. 재미있게 술술 읽고. 읽힌다 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